삼성전자가 태국 공장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콕 공장의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태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생산 라인의 베트남 이전을 결정하면서 태국 젊은이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LG전자도 생산 라인 축소를 검토 중이고 현대자동차 역시 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을 떠나는 모습에 현지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생산 거점 재편이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태국 공장의 생산성이 베트남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현지 부품 조달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베트남으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때 태국의 미래를 상징하던 그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눈입니다. 올해 27살이고 방콕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지금은 삼성전자 태국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최근 겪은 일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방콕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저희 집은 방콕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중산층 주거단지에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방콕 최고의 공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죠. 대학 시절 저는 늘 꿈꿔왔던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방학 때는 영어 학원도 다녔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많이 진출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끝에 운이 좋게도 삼성전자 태국 공장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전자공학을 전공한 제가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게 된 거죠. 입사 당시 저희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답니다. 우리 아들이 마침내 해냈구나 라며 친척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벌이셨어요.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건 정말 자부심이었습니다. 연봉도 태국 평균의 2배 이상이었고 근무 환경도 최고였어요. 특히 한국의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죠. 저는 생산 라인의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였는데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온 선배들은 항상 꼼꼼하게 일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들의 업무 방식을 배우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직장 동료들도 모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종종 태국의 미래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장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산기지 중 하나였고 수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죠. 부모님 역시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친척 모임에 가면 우리 아들이 삼성에서 일한다고 자랑하시곤 했죠. 특히 아버지는 제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답니다. 타눈이 이렇게 성공한 것을 보니 태국의 미래도 밝구나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입사 3년 차가 되면서 저는 팀장 직책도 맡게 되었습니다. 제 밑에는 20명의 직원이 있었고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저의 주요 임무였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저희 팀의 성과를 인정해 주었고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승승장구했답니다. 저는 태국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방콕은 날이 갈수록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고층 빌딩들이 늘어나고 지하철도 확장되고 있었죠. 제 주변의 젊은이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동료들과 함께 한국 음식점에 가곤 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우리도 곧 저렇게 될 거야. 태국은 동남아의 중심이 될 거야 라며 서로를 격려했답니다. 한국 드라마도 자주 보면서 언젠가는 태국도 저렇게 발전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주말이면 쇼핑몰에 가서 최신 가전제품들을 구경하곤 했어요. 그중 상당수가 우리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었죠.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곧 이런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삼성전자에서의 직장 생활은 제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으로 방콕 시내에 작은 콘도도 구입했고 부모님께 매달 용돈도 드릴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인생 대박을 터뜨렸다고들 했죠.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이 자부심과 확신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웠는지를. 곧 저와 태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란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늦가을 우리 공장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경영진들의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한국에서 본사 임원들이 급하게 방문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태국 공장의 철수를 결정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공장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생산기지 중 하나였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매년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품질 관리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곧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향후 1년 안에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모든 직원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생산 거점 재편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보상 계획도 발표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는 그저 배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생겼으니까요. 분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직원 단체 채팅방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용만 하다가 버리는 거야. 태국을 무시하는 거 아냐? 라는 말들이 오갔죠. 어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만 찾아 떠돈다며 비난했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이 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분개했습니다. 저도 그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답니다. SNS에서는 더 큰 파장이 일었어요. 해시태그 밴 코리아가 트렌드가 되었고 저는 그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매일 공유했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 운동도 시작되었죠. 한국 음식점들은 손님이 끊겼고 한국 화장품 매장은 불매 운동 대상이 되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우리 공장의 제품들을 이제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LG전자도 생산 라인 축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현대자동차도 태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고려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둘씩 태국을 떠난다는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태국을 무시하는 조직적인 행동이라고 확신했죠. 분노한 직원들은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 태국인을 무시하지 말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주말이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공장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 집회의 주도자 중 한 명이었답니다. SNS에 집회 사진을 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죠. 하지만 우리의 분노 속에는 묘한 자신감도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 기업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 국가이고 우리에겐 훌륭한 관광 산업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료는 우리가 직접 전자회사를 세우면 되잖아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았답니다. 저는 매일 밤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비도덕적인 처사를 비난하고 태국의 저력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언급하며 우리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제 글은 수천 건의 좋아요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 댓글을 달았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더욱 확신했답니다.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중국은 우리를 더 존중해줄 거야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퇴직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마.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라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일부 동료들은 중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죠.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때의 자신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우리는 곧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공장 철수가 현실이 되면서 저와 동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삼성전자 경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죠.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이력서를 들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태국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기업이었어요. 삼성전자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담당했던 경험을 높이 살 거라 기대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하지만 면접관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식 시스템은 잊으세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면접은 처참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삼성에서의 경험은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너무 높은 급여에 익숙해져 있을 것 같네요. 한국식 업무 방식을 고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들었죠. 심지어 제가 설명하는 자동화 시스템 경험을 구시대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제시받은 연봉은 삼성 시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중국 기업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어떤 곳은 노골적으로 당신들이 받던 월급의 3분의 1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또 어떤 곳은 재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며 수습기간 6개월을 요구했습니다. 한 기업은 아예 우리는 신입만 뽑는다며 면접도 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면접 과정에서 겪은 모욕적인 대우였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일이 꼼꼼하지 않다던데 당신은 어떠신가요? 한국 기업에서 배운 게 있긴 한가요? 라는 식의 질문을 받았어요. 한 면접관은 노골적으로 우리는 베트남 직원들을 더 선호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매번 면접이 끝날 때마다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면서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방콕의 콘도 대출금은 계속 나가는데 새로운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어요.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대출금 때문에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죠. 저축해둔 돈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도 끊어야 했습니다. 결국 콘도를 팔아야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울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이나 경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삼성전자 경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았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방콕의 비싼 물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끼니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택시비를 아끼려고 몇 시간씩 걸어 다니기도 했죠. 한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제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으로 고향인 콩켄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방콕에서 잘 나가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온 현실이 저도 부끄러웠답니다. 짐을 풀면서 예전에 입던 정장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고향에서의 생활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에어컨 아래에서 컴퓨터로 작업하던 제가 이제는 삽과 괭이를 들어야 했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엔지니어링 지식은 여기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대신 어릴 적 부모님께 배웠던 농사 기술을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예전 동료들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또 어떤 이는 노점상을 시작했다고 해요. 한때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팅하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는 처지가 되었죠. 한때 자부심 넘치던 우리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특히 괴로웠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더니 뭐가 달라졌나? 결국 농사나 짓게 생겼네라는 말들이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마을 잔치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제가 가졌던 자부심이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돌아온 거죠. 밤마다 방콕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최첨단 시설, 높은 연봉,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며 과거를 회상하는 게 전부였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깨어나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고 자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피할 순 없었어요. 농사일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시골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지만 이것이 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고향에서 농사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방콕에 볼 일이 생겼습니다. 콘도 매각과 관련된 서류 처리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방문한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때 제가 매일 걸었던 번화가의 거리를 걸으며 지나간 날들을 회상했죠. 일을 마치고 예전에 자주 가던 한국 식당에 들렀어요. 혼자서 소주 한잔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삼성전자에서 모시던 김 부장님이었죠. 공장 철수 후 베트남으로 발령받으셨다가 잠시 태국에 출장 오셨다고 했어요. 탄혼, 많이 달라졌네. 김 부장님의 첫마디였습니다. 6개월간의 농사일로 까맣게 그을린 제 모습을 보시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예전에는 원망스러웠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반가웠어요. 부장님, 우리가 왜 떠나야 했는지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랫동안 품었던 의문을 던졌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용기를 내어 물었죠. 김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탄혼, 넌 태국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광업이 주력이고 제조업도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죠. 김 부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태국의 산업 현실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문제야. 태국은 지난 30년간 산업 구조를 거의 바꾸지 못했어.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했지. 반면 베트남은 달랐어.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 노력했어. 김 부장님은 베트남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기술 교육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자산업 분야에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현지 협력업체야. 베트남은 부품 공급망을 잘 구축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부품들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지. 하지만 태국은 여전히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건 생산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워주기만을 기다렸지. 정작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소홀했던 거예요. 마치 부모님 농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임금은 오르는데 생산성은 그대로야. 기술 교육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유지하겠니? 김 부장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건 태국을 무시해서가 아니야. 이건 순수한 경영상의 결정이었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생산성이 베트남 공장의 70%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불량률도 더 높았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사실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사실 태국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 하지만 변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관광업에 안주하다 보니 제조업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지. 지금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같은 선택을 할 거야. 김 부장님은 베트남 공장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곳의 직원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발전하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야간 기술 학교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고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열정이 부족했던 거죠.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가졌던 분노가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원망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였던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 수준의 대우만 바랐던 거죠. 변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탄온. 넌 젊고 똑똑해.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해. 지금 내가 하는 농사일도 중요한 경험이 될 거야. 태국의 농업도 혁신이 필요하거든. 내가 배운 기술과 경험을 농업에 접목해보는 건 어떨까? 김 부장님의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을 곱씹었어요.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 우리는 현실에 안주했던 겁니다.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베트남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비엔남 에코노믹 미러컬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때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었죠. 베트남의 한 청년이 올린 게시물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방린 공장의 엔지니어였어요. 매일 밤 직원들과 함께 기술 스터디를 하고 주말에는 대학원에서 반도체 공정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 생산직이 아닌 기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더 찾아보니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2025 정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단순 제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전자,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태국은 여전히 관광업과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죠. 한국의 경제 전문가가 쓴 기사도 읽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저임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젊은 인구 구조, 높은 교육열,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핵심이었답니다. 베트남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으면서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태국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왔어요. 태국은 동남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던 거죠. 특히 부끄러웠던 건 제 과거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나요? 저는 기술을 배우고 발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편안함에 안주했었죠. 페이스북에서 예전 제 게시물들을 다시 봤어요. 해시태그 뱅 코리아를 달며 격앙된 글을 썼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로 가득 찬 글들, 근거 없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주장들, 모두 지워버리고 싶은 기록이었어요. 대신 베트남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산업 구조를 바꾸어가는지, 젊은이들이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는지 등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제 SNS를 팔로우하는 친구들과 이런 정보를 나누며 토론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이 저의 게시물에 공감을 표했고 함께 공부하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우리 모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분노 대신 배움을, 원망 대신 성찰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한국의 발전 과정도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도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했어요.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미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독일의 제조업을 벤치마킹했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농사일을 마치고 공부를 합니다. 스마트팜 기술, 농업 자동화,
디지털 마케팅. 제가 삼성에서 배운 기술을 농업에 접목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젊은 농부들과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어요. 우리는 매주 모여 최신 농업 기술을 공부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사례를 연구하고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 전략을 배우죠.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남을 탓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변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농사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태국 농업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같은 작물만 심으며 수십 년간 변화 없이 살아오신 부모님 세대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농장에서는 여전히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계화는 최소한이었고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은 꿈도 꾸지 못했죠. 이래서야 어떻게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수확량 예측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늘만 보며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비가 올지 날씨가 좋을지는 전적으로 운에 맡기는 상황이었죠. 삼성에서 일할 때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관리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센서로 토양 상태를 체크하고 AI로 작물의 생육 상태를 분석하며 자동화 시스템으로 물과 비료를 관리하는 모습이 신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생산성의 차이였어요. 같은 면적에서 우리보다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올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력은 오히려 우리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기술의 힘이었죠. 바로 인터넷으로 한국의 농업 기술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국제농업연수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외국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죠. 스마트팜 기술부터 작물 재배 기술, 마케팅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삼성전자에서의 경력과 자동화 시스템 경험을 강조했고 우리 농장을 혁신하고 싶다는 포부도 담았습니다. 영어로 된 지원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큰 장점이 되었죠. 2주 후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에 선발된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 열정을 보시고는 응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우리 농장을 새롭게 만들어줄 거라 믿는다는 말씀에 더욱 힘이 났어요. 한국에서의 연수는 제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IoT 센서 설치부터 데이터 분석, 스마트 관계 시스템 운영까지 현대 농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농부들의 마인드였어요. 그들에게 농업은 더 이상 전통적인 1차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 산업이었죠. 70대 농부가 태블릿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연수 과정에서 만난 베트남 농부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수출용 고부가 같이 작물 재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쌀 농사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그들은 이미 미래 농업으로 도약하고 있었던 거죠. 6개월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즉시 우리 농장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상 관측 센서와 토양 센서를 설치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한 농사가 가능해졌죠. 스마트폰으로 농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인드였습니다.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이 하는 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진 IT 지식과 농업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가진 미래형 농업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꿈꾸는 더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올해 봄, 우리 농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았고 수확량은 2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어요. 이제는 태블릿으로 농장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날씨와 토양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농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모님도 이런 변화를 자랑스러워 하시죠. 특히 기뻤던 건 주변 농가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쓸데없이 비싼 장비만 들여놓는다며 비웃었던 이웃들이 이제는 저희 농장을 배우러 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스마트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10명 정도의 청년 농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탄훈, 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얼마 전 마을 이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이 콩캔주에서 혁신 농가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 사업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이웃 지역 농부들의 견학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2년 전 삼성전자가 떠난다고 했을 때
저는 분노로 가득 찼었죠.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원망했고 SNS에서 감정적인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제가 부끄럽기만 해요. 얼마 전에는 태국 농업진흥청에서 우리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스마트팜 시범 농가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걸 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김 부장님도 가끔 연락을 주십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시면서도 제 소식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다며 기뻐하셨죠. 이제는 그분을 뵈면 부끄럽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때의 쓴소리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요즘 저는 청년 농부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발전은 남 탓이 아닌 자기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실패나 위기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태국 최고의 스마트 농업 단지로 만드는 것이죠. 이미 20개 농가가 스마트팜으로 전환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그 수가 2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농산물 수출도 시작했어요. 가끔 옛 동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읍시다. 몇몇은 이미 저와 함께 농업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태국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위기는 저를 성장시켰고 분노는 동력이 되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농부 탄훈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